와 계시네요. 네. 저는 사실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는 광고와 홍보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버클리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USC 음대에서 클래식과 재즈 두 가지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는 저는 이제 대중음악가이기도 하지만 클래식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인 것과 또는 경제 경영을 전공했다는 것들이 지금 결합이 돼서 오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제 책에 써있지는 않지만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럼 바로 공명과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말 또는 이제 뭐 기타 소리 또는 피아노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왜 와닿을까? 왜 공명이 일어날까? 그거는 특정한 주파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주파수가 제가 여기서 지금 내고 있는 특정한 주파수가 어느 대역에서 일치를 하면은 여기서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타줄을 제가 만약에 한 줄만 쳤는데 옆에 있는 기타줄이 같은 음으로 조율이 되어 있으면 손을 대지 않아도 그 줄이 같이 떨립니다. 이거를 저희가 주파수가 서로 움직이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 사이도 그렇고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은 전부 다 이 주파수 때문에 일어나는 공명 현상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이제 머리가 나빠져서 저도 이렇게 휴대폰으로 써오는데 공명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물체나 시스템이 자신의 고유한 진동수와 일치하는 외부의 주파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명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체적인 공명. 신체적인 공명은 뭘까요? 저음은 어디로 들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서 저음은 주로 가슴으로 듣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낮은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목 아래쪽에서 들려요. 그런데 약간 소프라노나 좀 목소리가 높은 목소리들은 주로 어디서 들리냐면 이쪽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성을 낸다 그러면 대부분 두성은 이 머리 뒤쪽에 소리를 내요. 그다음 흉성이나 또 뱃소리를 낸다는 소리는 대부분 그래서 바리톤이나 베이스 같은 성악가들이 주로 아래음을 사용하고 위음을 이런 식으로 머리 쪽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공명은 이렇습니다. 가슴이나 두개골 속 공간에서 특정한 주파수가 반응해요. 낮은 것은 주로 가슴에서, 고음은 주로 두개골 머릿속에서 반응을 하죠. 또 하나는 신경학적인 공명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학적인 공명. 이건 뭐냐면 뇌의 뉴런, 저희가 갖고 있는 뇌의 뉴런도 공명에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리듬이나 우리의 심장 박동 또는 호흡이 일치하면 여기서도 리조넌스, 공명이 일어나요. 자, 공명은 영어로 리조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경학적인 거예요. 또 하나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정서적인 공명이에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진 기억, 또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면 거기서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공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에게서 왜 저 사람 나한테 끌리지? 이유 없이 바로 그 정서적 공명 때문이에요. 꽃잎 끝에 알고 있는
무엇이 숲속에서 이를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가엾은 자세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눈물이 가야 할까. 동명을 느껴볼까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를 데려갈까 모두 다 사라진 숲에는 나는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하나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를 데려갈까 더 할까요? 바라만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를 데려갈까 지금 이 노래를 제가 1절 이렇게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내는 주파수를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감정의 주파수 또는 신경학적인 주파수, 자연적으로 타고난 주파수 이런 것들하고 조금씩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안 맞는 사람은 끝까지 입을 안 엽니다. 끝까지 입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은 이 정서적으로 내가 위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위축되어 있는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주파수를 제가 들려줘도 그 주파수에 반응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잘 되고 싶으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또 우리가 이상하게 뭔가 좀 안 풀리는 사람, 맨날 만나면 죽는 소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오면은 이상하게 그날은 잠도 잘 안 오고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주파수가 알게 모르게 저한테 공명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 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공명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18년 전에 우리 서명수 기사님하고 안우주 대표가 올레길 처음 열었을 때 제가 지금 이 생각이 많이 나요. 두 분들도 만들고 싶었던 게 공명이에요. 같이 걷자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럼 같이 걷자는 운동이면 운동화 사는 샵부터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자 그러면 되는데 이 두 분이 만든 것도 뭐냐면 주파수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주라는 곳이 걸을만 하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내가 걸어보니 내 마음속에 이런 주파수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주파수를 혹시 여러분도 서로 채널이 맞으면 93.1, 91.9, 89.1 해가지고 맞았더니 걷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죠? 18년 지나서 제주가 올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내려와서 다른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걷는 이유는 바로 그 주파수가 그 공명이 커진 거예요. 악기로 치자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이제 오실 줄 모르고 제가 이제 주파수나 공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또는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보면 그 광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소리를 내고 심지어 그냥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것만으로도 어떤 주파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한 개씩씩 공명이 일어나다 보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공명으로 번져요. 그러면 세계를 깨부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주로 이 공명과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치와 목표라는 것도 그래요.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와 목표가 어떤 주파수냐, 그리고 또 공명의 진폭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조직 내부의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회장님은 자기 주파수를 엄청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파수가 조직의 구성원들하고 맞지 않으면 공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은 이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내적인 진동하고 외적인 진동이 만나서 공명을 일으키는 순간 내 체험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다. 체인지라는 거는 제 책의 제목이 체인지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작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를 어떻게 좋은 공명으로 만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식, 또는 공동체의 사람들, 또는 우리 국민, 또는 세계와 어떤 공명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음악이 갖고 있는 주파수의 개념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 책의 제목이 키체인지냐? 글쎄요, 뭐 책을 많이 팔아보겠다고 키체인지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죠. 키체인지는 뭐냐면 음악적인 용어는 트랜스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포즈. 그 조가 바뀌는 거예요. 조가 바뀌는 거. 아까 지금 우리가 불렀던 그 아름다운 것들 같은 노래는 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에서 조성이 바뀐다. 조성이 바뀐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익숙하던 것이 낯선 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낯선 것. 당연히 여기서는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전적, 소위 키체인지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을까요? 첫째는 감정이 고양됩니다. 키가 바뀌는 순간에 감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래의 감정을 한 단계 끌어올려요. 노래의 감정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반복되던 선율, 반복되던 화성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감정이 서귀포에 있다가 제주시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세계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적인 전환. 감정의 흐름을 반전을 시켜요. 이게 뭐냐면 기쁨에서 슬픔으로, 또는 슬펐는데 다시 기쁨으로. 그래서 어떤 곡은 정적, 굉장히 차분했는데 키가 바뀌는 순간, 전조가 되는 순간에 폭발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 전조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키가 바뀌면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키가 바뀌는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몰입하게 됩니다. 이거 뭐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기대를 갖게 돼요. 또는 새롭게 이 곡을 앞에서 들을 때가 3절까지 똑같아, 키가. 그런데 어디선가 보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요. 키 체인지가 일어나요. 그러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서사가 바뀌어요. 서사. 인생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의 조로만 운영이 되는 회사는 기대와 몰입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전조를 생각해야 돼요. 깊은 산곳을 빌려 자그마한 연못은 지금은 도름만 보이고 아무것도 사지 않지만 먼 옛날 이런 곳은 예쁜 부모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한 마리 물이 오르고 그놈 사이 썩어들어 물도 따라 썩어들어 연못 속에서 나왔던 사랑 속에 헤엄쳐 깊은 산곳을 빌려 자그마한 연못은 지금은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 어떠셨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이제 새로운 이게 운명이 일어났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깊은 산옷을 길령인데 어느 맑은 여름 어때요?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옷을 길령. 자, 이 두 개의 전조 나란한 조라 그래요. 이거를 나란한 조. 자, C 키인데 그게 똑같이 마이너 키, C 마이너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전조가 일어났는데 얘기가 어떻게 바뀌죠? 깊은 산옷을 길 옆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재밌는 얘기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맑은 여름 연못 속에
또 다르죠. 지금 이 리듬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이런 게 바로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변화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명 이야기가 첫 번째라면 왜 책 제목을 키체인지로 했느냐. 바로 늘 똑같이 지나가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어. C키로 또는 C 마이너. 어느 순간 한 30 어떤 때쯤 돼가지고 아주 고약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하고 안 살았으면 내가 지금 좀 그때 만나던 그 A와 만나서 그 A가 무슨 이번에 삼성에서 성공가 됐다고 그 C 마이너로 계속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전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지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나 지금의 남편이 얼마나 소박하고 정말 자꾸 좋은 생각만 하자고 장점만. 그랬더니 키를 어쨌든 그 나쁜 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이너 키로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두면 여러분들에게서는 그 단조의 공명밖에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장조와 단조를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장조의 말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없잖아요. 새로이 기대할 것도 없고 새롭게 몰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 장조야. 똑같아. 이끼에서 이끼는 늘 가던 인생이니까 살아보니 지금 이만큼 살아왔는데 장조로 살아봤더니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다른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도 겪고 그러다 다시 또 장조로 돌아오고 전조가 갑작스러우면서도 또 은근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작으면 갑작스럽죠? 갑자기 오는 걸 여름이나 그런데 어때요? 들을 때 전체적인 곡을 들었을 때는 어때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조성 이전의 조성과 바뀐 조성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급진적이면서도 맥락을 잃지 않는 전조를 행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맥락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뭐죠? 급진적이어야 된다. 급진적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웬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조는 음악 속에 혁신장치, 감정을 바꾸는 혁신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업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조직의 감정, 조직의 공명을 바꾸는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도 기타가 울리죠. 이게 공명입니다. 치잖아도 우리는. 키를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새로운 공명, 지금까지 있었던 440Hz가 아니라 442Hz, 439Hz로 한번 주파수를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두 번째 주제를 키체인지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누적하고 축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누적. 자, 권투 선수가 펀치를 많이 맞아요. 자, 1라운드부터 지금 펀치가 축적됐습니다. 이러나요? 누적됐다 그러죠. 누적됐다 그래요. 자, 누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적입니다. 또는 비자발적이에요. 제가 자발적으로 맞진 않잖아요. 펀치를. 비자발적으로 맞았는데 쌓였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적.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예요. 피로는 축적되나요? 누적되나요? 피로는 누적되는 거예요. 비자발적으로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accumulation입니다. accumulation이 바로 누적이에요. 축적은 뭘까요? 축적은 그렇죠. 계획적인 거예요. 축적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집하거나 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서 생긴 의식적인 행동과 그 다음에 의도적인 수집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는 그걸 축적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accumulation이 아까 누적이라고 했죠. 축적은 accumulation. A자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자, A가 하나 없는 큐뮬레이션과 어큐뮬레이션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펀치 맞듯이 누적으로 살 것인지 축적하는 것으로 살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누적되는 걸로 우리가 계속 과자 만드는 회사니까 과자만 열심히 만들면 되겠지? 그건 누적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과자만 만들어요. 맛동산만, 새우깡만. 어때요? 양파깡도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적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시작은, 대중음악의 시작은 바로 이 블루스라는 음악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 흑인들이 Sweet Home, Sweet Cherry Home, coming for to carry me home. Sweet Home, Sweet Cherry Home, coming for to carry me home. 자, 이게 바로 대중음악의 시작입니다. 블루스. 자, 이게 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야, 이거 근데 너무 흑인들은 휠이 나와. 얘들은 목화 딸 때 항상 숙였다가 하나 따고 이렇게 겨우 허리 피고 이러는 그 모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발 질질 끌고 노예로 끌려올 때 같은 느낌. 백인들이 이걸 안 타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계획적으로 야, 그럼 그 블루스라는 음악을 백인들한테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흑인들 입장에서. 우리끼리 좋아요. 백인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바꿔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이거를 스피드만 좀 템포만 빨리 하고 앞이 길고 뒤가 늘어지는 이 부분을 똑같이 이건데 빨리 해보자. 그랬더니 춤을 추기 시작해서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마크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루스가 블루스의 이런 감각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이 마크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리고 막 M2가 막 찌그러지고 머리 이만큼 길고 막 쇠사슬 들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죠? 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락이. 그게 좀 더 헤비해지면 어떻게 돼요? 헤비메탈이 되는 거죠. 자, 이랬더니 이제 백인들한테는 이게 다 먹기 시작했는데 흑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옛날에 우리가 이거 하던 이 정신은 어디 갔지? 그래서 소울을 합니다. 교회 음악 바뀝니다. 이런 이름으로 또 노래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소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울. 그런데 이 소울이 너무 처져.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하면 안 될까? 펑크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펑크라는 음악이 이제 축적이 돼서 나와서 흑인들은 또 이 리듬이 자연스러워요. 걔네들이 다 걷는 것부터 다르고 걷는 것부터 다르니까 백인들도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친절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뭐죠? 디스코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리프에다가 흑인들이 네가 먼저 살자고 욕을 찔러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랩이 됩니다. 랩이 돼요. 그래서 힙합이 나오죠. 거기다가 전자악기를 좀 더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일렉트로니카가 됩니다. 자, 이거는 누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의 진화 과정은 결국 한 개의 장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쭉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템포를 빨리 해보겠다라는 계획이나 의도나 실험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와크놀. 또 와크놀이라는 게 너무 뻔한 진행을 갖고 있다. 여기서 계획적으로 벗어나면서 사운드는 좀 더 거칠고 좀 강렬하게 내보자. 그래서 나오는 음악이 락. 이런 식으로 음악에서의 축적은 뭐라고요? 계획과 의도를 갖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들은 누적의 계획에 굉장히 좀 만족을 하는 편이에요. 누적에 만족을 해요.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조직의 변화라든지 또는 가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키가 바뀌더라도 돌아갈 홈키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하지만 누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블루스라는 한 장르만 가지고 전 세계가 아직도 블루스 듣고 있어요. 지금은 블루스, 모든 음악은 다 블루스. 아니죠. 이걸 하다 보니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럼 재즈 좀 이거 지금 하다 보니까 컨트라 베이스가 치다 보니까 재즈가 또 나온 거야. 이런 축적이 기업에도 너무 중요하고 예술에도 중요하고 우리 삶에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펀치가 그냥 누적된 사람으로 살 건지 세상은 늘 저를 때립니다. 세상은 늘 때리잖아요. 우리를 가만두질 않죠. 그러면 계속 맞고 있을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지. 때리면 맞아야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맞고 살던 부인한테 결국 찔려 죽은 남편들 꽤 많아요. 때릴 땐 좋았지.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 누적된 어떤 뇌를 결국 이기지 못한 때는 새로운 방향으로 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 맞지 않을 수 없지만 맞았을 때 그렇다면 이 맞음을 한 번쯤 자기 인생을 누적이 아니라 축적적으로 무게를 좀 바꾸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좋은 기업들은 누적을 무기화한 회사들이 없어요. 대부분 어디서 어디까지가 축적이 되면, 누적이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가 축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누적시켜봐요. 그런 경험을. 그랬더니 또 새로운 쪽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럼 거기서 또 계획적으로 이성적으로 새로운 걸 또 쌓아올려서 축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을 바꾸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은 마찬가지다. 이것이 이제 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50개여가지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주제가 우리 저 안현주 대표 저 뒤에 이 책의 그 출판사 대표인 클라우드9의 안현주 대표도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온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갑자기 저 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책을 만들 때도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오늘 했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하고도 아마 안현주 대표랑도 주파수가 맞았겠죠. 주파수가 얼마나 맞았으면 책 냅시다고 한 번만 나오고 책이라고 이번 주 두 번째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첫 번째가 제가 주파수와 공명 얘기였고, 두 번째가 전조 얘기였어요. 세 번째는 축적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2006년에 그 비틀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이 죽었더니 비틀스 얘기 잠깐 해보죠. 잠깐. 요 수치를 얘기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에 가장 많은 1등곡을 갖고 있는 가수가 누굴까요? 비틀스입니다. 20곡의 1등곡을 갖고 있어요. BTS가 6곡인데 20곡이에요. 2등은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가 18곡의 1등곡을 갖고 있습니다. 18곡. 아직도 깨지질 않고 있어요. 자, 비틀스는 그러면은 언제 해체됐을까요? 1970년에 해체됐어요. 해체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 노래를 내거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곡의 1등곡이 아직도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저작권료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도 이제 수요일날 비가 오고 이러면 전부 다 제 돈입니다. 수요일에 만나자고 노래 때문에 수요일날 비 오면 그 돈은 다 제 돈이에요. 또 야구장에서 혹시 풍선이라는 노래를 부르거나 또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학교 운동회나 이럴 때 풍선을 개사해서 부르면 그것도 전부 다 저한테 돈 내야 돼요. 이게 저작권이에요. 세계에서 저작권료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가수 비틀스입니다. 비틀스 얼마를 가져갈까요? 일주일에 15억. 한 사람당 일주일에 15억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60억이 한 달에 저작권료로 들어가는데 1인당 언제까지 들어가죠? 저작권료는 4분 70년. 그래서 지금 존 레논이 1980년에 죽었는데 오노 요코는 지금도 60억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이에요. 저 비틀스가 이래요. 세계 최고의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폴 맥카트니가 자기 SNS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1966년에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를 내가 녹음을 할 때 원래 이 노래는 통기타 한 대로 녹음은 다 마쳤었다.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이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야 폴, 이 노래 정말 기가 막힌 노래인데 여기에 현악 사중주가 들어가면 이거는 바하 이후에 최고의 노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넣어보면 어떡해. 폴 맥카트니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답니다. 우리 락밴드인데 드럼도 쳐야 되고 베이스도 쳐야 되고 통기타 하나로 된 거 좋다고. 비틀스 멤버 다른 멤버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존 레논도 링고 스타도 조지 해리슨도 아유 그거 통기타 하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 번 더 얘기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악보고 다 그려놨고 또 영국 최고의 그 현악 사중주 연주자들까지 섭외를 다 해놨으니까 내일 한번 녹음해보고 만일에 마음에 안 들면 그 현악 사중주 위에 올라가고 걷어내고 그냥 통기타 원래 걸로 그냥 가자. 폴 맥카트니가 손해볼 거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SNS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현악 사중주가 들어간 내 노래 예스터데이를 듣고 나는 이 노래를 내가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이 노래를 자랑하러 다니느라고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다. 내게는 아버지 같았던 비틀스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던 조지 마틴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썼습니다. 자, 이 조지 마틴은 누굴까요? 직업이 뭐였을까요? 조지 마틴의 직업은 비틀스가 소속돼 있었던 EMI라는 세계적인 레코드사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틀스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직함이 사장은 아니지만 그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최고 책임자입니다. 현악 사중주 악보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게 편곡이 가능한 사람. 음악을 전공했어요. 클래식 음악을. 원래는 만화, 영화, 그다음 영화 음악을 하다가
EMI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EMI 레코드사의 최고 책임자로 들어가면서 비틀스를 발탁한 겁니다. 그때 데려다 놓고 봤더니 애들이 피아노도 못 쳐요. 그리고 코드도 CF G7밖에 몰라. 그런데 뭔가 자꾸 해와요. 뭔가 자꾸 해와. 아, 이거 괜찮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안 괜찮은데? 이러면서 1집을 들어보면 비틀스 멤버 중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비틀스 1집에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쳤을까요? 사장님. 근데 그분 이름은 안 들어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그 예스터데이의 편곡자가 조지 마틴입니다. 사장님이에요. 자, 이 사람의 리더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비틀스의 생사 역할을 쥐고 있는 사장님인데 예스터데이의 현악 사진을 넣을 때 어떻게 했죠? 처음에 너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한번 해볼래?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그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악 사진가 들어가면. 그랬더니 조직원인 비틀스가 겁도 없이 뭐라 그랬죠? 사장님이 싫어요. 영구직인가 봐요. 저도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빼자. 설득을 했습니다. 그 좋은 결과가 나왔더니 비틀스 멤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모멘트를 우리가 굉장히 깊게 봐야 돼요. 음악사에서 현재까지도 1등이 1964년에 데뷔를 해서 62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62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대중음악의 모든 역사와 기록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 비틀스에게는 바로 조지 마틴이라는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력자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군림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리더였습니다. 제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대에 부딪힐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반대에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설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직원들은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날의 비틀스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조지 마틴이 죽고 난 다음에 예스터데이의 현악 편곡자가 조지 마틴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무려 50년 뒤에. 왜 그랬을까요? 조지 마틴이 떠들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거 내가 했어. 현악사진주 빠졌으면 그 예스터데이 그거 뭐 예스터데이 뭐 이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거 들어갔으니까 된 거 아니야? 저 같으면 그럼 달렸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랬어요. 50년 후에 알려졌어. 1집의 피아노 내가 친 거야. 안 했어. 이게 바로 히든 히어로입니다. 숨어있는 조력자고 숨어있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조력이라는 걸 하면서 뭘 하냐면은 내 업에 이 업이 이루어지는 거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다고 표창장 받고 후장 받고 어디 갔더니 뭐 동상 쓰고 그러면 뭐 하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비틀스는 이런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세 씨는 별이 빛나는 밤에니 뭐 이런 거 DJ 하면서 또 사회 보면서 사회자나 DJ로도 대한민국 최고였어요. 근데 이분의 꿈은 사회자나 DJ가 아니었어요. 가수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를 족족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중현 씨도 찾아가고 또 정말 훌륭하다는 작곡가는 다 찾아가서 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노래가 파랑새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제목이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죠? 삐리삐리 파랑새는 갔어. 딱 노래 가사처럼 삐리삐리하게 이렇게 삐리삐리하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자, 이런 그 상황을 겪고 있던 차에 신촌블루스의 어미노 씨 사무실에 놀러 갑니다. 이문세 씨가. 그래서 어미노 씨한테 한탄을 해요. 형, 난 DJ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삐리삐리 파랑새가 삐리삐리하게 가버렸다. 나는 이건 노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어디 저랑 호흡이 딱 맞는 작곡가 없어요? 제가 이제 피아노 치는데 쟤한테 한번 부탁해보라. 제가 잘 쓰는 애인데 그날
피아노로 치고 있던 곡이 뭐였냐면 소녀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날 이문세 씨가 들은 곡이 소녀라는 곡이었어요. 이용훈이라는 작곡가를 거기서 만납니다. 이용훈 씨한테 얘기를 하죠. 나랑 일하자. 곡좀 써라. 이용훈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 남곡 써본 적 없고 또 작곡가로 그렇게 경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문세 씨가 매달려서 곡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히트곡이 이문세 씨의 모든 히트곡이 거기서 나오죠. 바로 이문세 씨가 이용훈을 만나지 않았다면,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이용훈이 이문세를 그날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이 평화였지만 어둠이 저녁길은 아직 남아있으니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덕수궁 돌던 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랑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내린 광활한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도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덕수궁 돌는 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 이문세 또 이용훈 얘기를 했지만은 또 지금 여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아주 위대한 음악가가 사람이 있죠. 가수 조동진 씨의 동생 조동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어떤 날이라는 팀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 음악사 자체를 바꿀 정도의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편곡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광석의 모든 노래는 다 조동익 편곡이에요. 근데 조동익 씨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자기는 자기 직업의 일부분을 그냥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조력자예요. 조력하되 떠들지 않는다. 어떻게 되죠? 자기만 내 가슴 속에 무엇을 채고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물러인 청춘인 줄
알았는데 기억하는 내 가슴 속에 또 아무것도 없었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돌아간 내 사랑 너희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계절은 못 해볼까요?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이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마지막에는 어떻죠? 그 반주 안 해도 되잖아요. 기타 소리가 필요 없죠. 여러분들 목소리가 다 같이 울려서 같은 주파수로 공명을 만드니까 자, 이 노래의 어떤 감정적인 주파수를 갖고 있는 어떤 분은 눈물이 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제 이제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제 책에서 늘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그 공명, 위저넌스. 결국은 이 위저넌스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책의 핵심입니다. 저 책이 이제 얼마나 팔릴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출판사 사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책이 담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좀 더 널리 여러분들하고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1시간 10분이 됐는데 제가 하려고 준비한 이야기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책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가 한 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용필 얘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조용필이라는 사람에게서 인적 쇄신 또는 어떤 HR에 대한 소위 이제 사람을 뽑고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야기로 한번 해보죠. 제가 올해로 40년 동안 제가 몸담았던 팀이 5손가락 밴드입니다. 세계 음악사에도 족적을 남긴 사람 중에 솔로 가수도 많지만 밴드가 많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비틀스, 롤링스톤스, 퀸, 또 뭐 있을까요? 오아시스, 콜드플레이,
디퍼플, 레드제플린, U2 전부 다 밴드입니다. 밴드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의 조직이에요. 조직이죠. 하나의 기업입니다. 숫자가 5명이면 4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성공한 밴드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40년 동안 밴드를 하다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훌륭한 밴드, 훌륭한 조직, 똑같아요. 훌륭한 단체. 첫 번째,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독특하게 자기 색깔을 갖고 있고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개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밴드가 돼요. 어떤 한 사람이 개인기가 전체 조직보다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시속 10km로 걷는 사람하고 시속 5km로 걷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5km로 걷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네 사람이 꼬린선에 들어와도 단체로 걷는 경기라면 그 팀은 꼴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5km, 시속 5km로 걷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야 돼요. 예배를 치고 4시만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 뭐 이렇게 복권도 끝자리만 틀리면 그래도 2등, 3등 이런 거 있던데 한 5,000원 안 주면 5,000원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밴드에 들어갔는데 여실하게 여기서 내가 지금 개인기가 모자라다. 죽어라고 연습해야 돼. 죽어라고 연습해야 돼. 그러면 진짜로 연주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그 밴드 안에서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개인기를 더 늘리기 위해서 낯선 걸 연습해야 됩니다. 얘가 맨날 되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언제 해도 낫죠. 그리고 손가락이 힘이 있어도 돼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지. 맨날 되는 받치기나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걸 계속 연습하면서라도 개인기를 똑같이 끌어올리고 수준 높게 가도록 하는 훌륭한 밴드들은 다 좋은 개인기를 가진 사람의 집합체입니다. 두 번째는 밴드를 하려고 모이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나와요. 배경이 참 묘합니다. 저희 팀의 지금 그 드러머는 헤비메탈 밴드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피아니스트는 원래 클래식 피아노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래요. 헤비메탈 밴드에서 드럼을 쳤다라고 제가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걔가 뭘 쳐도 시끄럽습니다. 저 메탈 밴드 출신이지 아주 잘 치고 있어요. 막 치고 있는데 시끄러워. 이게 뭐냐면 존중의 문제예요. 존중. 그 사람의 배경, 백그라운드라든지 그 사람의 음악적인 어떤 성장 과정, 내 조직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능력치, 경험에 대해서 존중이 없으면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편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클래식 하던 애라 그런지 역시 뽕필이 없어. 뽕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으로 밴드로 모였을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디든 간에 존중해야 됩니다. 좋은 밴드는 그런 존중을 갖고 있어요. 존중.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 좋은 밴드는 잘 들어요. 근데 밴드에서 경청은 조금 경우가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경청은 뭐죠? 남이 얘기할 때 좀 제발 닥치고 있어. 좀 들으세요. 말하면. 이걸 경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밴드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경청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타를 안 치기로 했어요. 오늘은 좀 들어보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들으려고요. 기타를 안 쳐요. 되나요? 저도 소리를 내면서 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밴드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도 소리를 내면서 남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남의 소리일까요? 내 소리일까요? 내 소리예요. 내 소리. 남의 소리가 아니에요.
밴드에서의 경청은 남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소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이걸 이렇게 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지, 이쪽을 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여기 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 말에는 내가 지금 여기를 쳐야 되네, 저 사람 말은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좋은 경청은 일단은 내 소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중에 뭘 꺼내서 얹어야 될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좋은 경청이에요. 훌륭한 밴드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되면 초보 밴드예요. 개인기 있어, 존중도 있어요. 좀 들을 줄도 알아. 그럼 중급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급부터는 이게 생깁니다. 몰입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연주,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주에 몰입을 합니다. 기타 치면서 저기 이쁜 여자 있으면 좀 이따 전화하고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타 쳐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좀 봅니다. 오늘 세 번째 주 네 번째. 몰입해야죠. 지금 하는 연주에 몰입해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제 연주에도 몰입하고 밴드의 연주에도 몰입을 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중급 이상 되는 밴드는 딴 생각을 안 합니다. 딴 생각할 틈이 없어.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몰입하는 과정이 너무 행복해서 딴 생각을 안 해요. 자, 여기까지 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미래 예측이 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밴드, 이제 정상급으로 가는 밴드는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자, 오늘 계획은 뭐였냐면요. 1절 부른 다음에 2절이 그 다른 노래, 두 번째 노래가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어서. 멘트 없이. 그런데 연주를 하고 있는데 들립니다. 자기들끼리. 아까 얘기했죠. 경청도 하고 존중도 하고 개인기도 있어. 싱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노래로 붙여서 넘어가면 엄청나게 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싱어가 이거 할까요? 무대에 지금 5만 명이 있는데 안 하죠. 그런데 뒤에 걸 안 붙여요. 그런데 한 곡만 하고 끝냅니다. 진짜 한 곡만 하고 끝내요. 그 자기들끼리 왜 그랬는지 몰라 해요. 서로. 그럼 괜찮냐고 그때 가서 물어보죠. 이런 식으로 같은 미래를 봅니다. 자회전 깜빡이를 지금 이 기타리스트가 켜고 있는지, 리더가 지금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요, 다. 왼쪽으로 갈 땐 다 같이 왼쪽으로 가고.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몰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몰입을 하다 보니까 미래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동일한 미래가. 같은 비전이 보이는 거죠. 바로 이 비전을 공유를 못하면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싱어로 죽겠는데 두 번째 곡 그냥 나갑니다. 그냥 질질 끌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파수가 안 맞는 팀의 대표적인 경우였죠. 기업이나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최상급 밴드는 어떨까요? 여기에 뭐가 더해질까요? 바로 영성이 더해집니다. 영성.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제주 올레라는 일이라고 치잖아요. 그 개인기 필요해요. 존중도 필요하고 이 조직은 몰입도 해야 되고 미래도 예측해야 돼요. 경청도 해야 돼요. 영성이 빠지면 끝이에요. 영성이 없어. 이걸로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비전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한 주파수도 없어. 그냥 사무실 차려놓고 올해는 몇만 명이 왔을까? 내년에는 어떤 길을 개발해서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영성이 사라지는 순간
처음에 가졌던 주파수는 단조로 변합니다. 점점. 템포도 어떨까요? 처음에 락이었는데 블루스로 변합니다. 망하는 조직은 꼭 이렇습니다. 시작을 락으로 시작했는데 블루스로 끝나요. 아주 슬프게. 마이너로. 장적으로 시작했는데 마이너로 끝나버리죠. 그게 바로 영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거의 1시간 반 이런저런 이야기, 제 책의 이야기를 하고 또 노래도 같이 하고 자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책 장사를 한다. 또는 두서없이 준비도 하나도 안 해온 이야기들을 그냥 주절하면서 내 자랑을 들어놓거나 내 책에는 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제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읊거나 이렇게 했다면 오늘 이 북콘서트는 실패한 콘서트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 혼자가 아니라 같이 노래하고 같이 울고 웃고 또 제가 던지는 메시지의 주파수를 함께 공명하려고 애썼던 이 시간이 결국은 공감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영성으로 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하나로 묶어지면 커다란 체인지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야기가 단지 조가 바뀌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성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서 전조를 넘어서는 대전환의 변화가 우리 개인은 물론 조직, 가정, 사회, 사람, 인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감사하고 다시 또 우리 사이서가 이 서귀포에 이렇게 또 좋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앞으로 아마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드실 겁니다. 이렇게 만들 때 여러분들 끊임없이 칭찬해 주시고 또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주파수로 공명 일으켜 주시고 해서 이런 좋은 일이 제주를 넘어서서 우리 전체에게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우리 최은수 대표께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통 이렇게 북콘서트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음향 장비까지 가지고 와서 저를 도와주고 또 음악하는 후배입니다. 우리 한결 씨. 이런 조력자들이 없으면 이런 좋은 노래 우리가 같이 못했겠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즉석에서 선생님께 이제 아까 노래 바꾸기 우연히 바로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의 대표곡을 먹고 북콘서트라고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도 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북콘서트라고 그러는데 가서 콘서트라고 가봤더니 그냥 계속 책 얘기만 하고 있고 근데 또 히트곡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해지고 어두운 나홀로 걸어가면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떠나간 그대의 모습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애처롭게 웃음 짓는데
시간 속에 우연히 스쳐가 만났던 그대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네 허전하게 무너진 가슴 희미한 너를 떠나는 새벽기차 허물어진 내 마음을 함께 실었네 낯선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네 알 수 없는 내 마음이야 지나친 시간 속에 스쳐가는 넘어갔던 그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떠나네 허전하네 무너진 가슴 희미한 너를 놓고 떠나는 새벽기차 허물어진 내 마음을 함께 실었네 낯선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네 알 수 없는 내 마음이야 낯선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네 알 수 없는 내 마음이야 잊어버리고 산다 내가 너무 커버렸으니까 하늘과 외로울 때가 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금은 함께 하늘을 부산지고 지나가
저기 드셨으려고 저는 좀 투샷도 잡았어요. 이렇게 오늘 키체인지 음악과 경영과 여러분들 인생의 키체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렇게 다시 한번